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ERC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엊그저께 라이브 방송도 장시간 동안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ERC의 법이 작년 말에 바뀌고 나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IRS로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3월이 될 때까지 아직 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날 수요일이었습니다. 3월 3일 IRS가 1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많은 양의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로 많은 양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상당수의 그 내용들이 예전에 IRS의 웹사이트에서 공유되었던 내용이 반복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된 것들, 특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이 PPP와의 연관성이라던가 아니면 정부 셧다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지금 2021년 상황에서 과거 것들을 어떻게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 여전히 또 업데이트가 되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가다듬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이건 2020년도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 ERC 제도가 2020년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되면서 법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2021년까지 연장됐다라고 했는데 20년도와 21년도의 규정이 다소 다르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20년도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1년도 거는 추후에 또 어나운스 하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1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면 첫 번째로 eligible employer가 누구냐라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define 하고 있는데요. 결국 비즈니스가 2020년도 때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조건으로서 fully 아니면 partially suspend 되어 있어야 된다. 정부의 이 셧다운 오더로 인해 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 비즈니스가 2019년 대비 significant하게 decline 됐다면 gross receipt, 총 수입 기준에서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한다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으로서 다섯 번째 질문, self-employed individual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self-employed로서 다른 individual, 다른 종업원들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자격이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죠. 그리고 aggregation 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추가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국 여러 관계사들이 있을 경우에 이 관계사를 한 몸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겁니다. 관계사 중에 일부 관계사는 자격을 갖추고 일부 관계사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평가함으로써 자격을 갖췄다라고 보는 것이 좋은 점이겠죠. 그러나 이에 반해 또 다른 점 또는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수입 기준에서 총 수입이 얼마만큼 줄었느냐, 50% 이상 줄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회사들은 실적이 좋았을 수도 있고 어떤 데들은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전체를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장단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했느냐 아니면 significant decline을 겪었느냐, 총 수입이 얼마만큼 많이 줄었느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또 종업원 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크레딧, 종업원 1인당 크레딧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전체를 기준으로 한 회사인 것처럼 간주해서 평가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에 정부의 셧다운 오더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qualified, 그러니까 eligible employer라고 하는 자격을 갖춘 회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이 셧다운 오더에 따라 partially 또는 fully suspend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 이 어떤 상징적인 수준 아니면 무시할 만한 그런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영향을 받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인 거죠. 그걸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인데요. 여러 가지 팩터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언급하는 것이 telework capability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 또는 온라인 베이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라는 것들을 따져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portability of employees work이니까 얼마나 딴 데 가서 딴 데서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굳이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리모트한 그런 곳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떼서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사항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내가 종업원들이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말하자면 사무실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놓고 또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텔레워크 오퍼레이션으로 트랜지션 하는 거.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업무 환경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용이하냐.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드는 게 얼마나 수월하게 또는 빨리 또는 뭐 현실적으로 큰 비용 없이 컴패러블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결국 그와 같은 사항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어떤 정부의 이 셧다운 오더가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쭉 얘기하는 것이요. 단순히 어떤 모디파이를 해야 된다. 그렇죠? 단순히 내가 이 기존의 영업 방식에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일정 노미널한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정부 오더로 인해 내가 업무 환경을 바꿔야 했는데 그 바꾼 결과 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역시 여기 나온 것처럼 노미널하지 않아야 되고 노미널한 이상의 실질적인 타격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어지는 설명이 예컨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의 입장에서는 대략적으로 10% 정도 이상의 감소를 가져올 경우 노미널한 것 이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겠다라는 거죠. 이게 앞서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인식했으면 하는 부분은 50%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자격을 갖춘 고용주의 조건 중에 정부의 셧다운 오더 외에 significant decline in gross sales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2020년도가 전년 대비 50% 이상 줄었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는데 이 내용,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에요. 게다가 여기서 지금 10%를 얘기했죠. 이 10%가 gross revenue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떤 reduction in employers ability라는 그런 뭐랄까 좀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어서 정성적인 부분, 결국 내가 얼마만큼 이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느냐, 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건 단순히 매출액이 얼마 줄었다가 아니라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50% 줄지 않더라도 첫 번째 조건, 정부의 셧다운 오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요. 말하자면 이 조건 자체가 금액을 기준으로 어떤 정량적인 요구 조건으로 의도되어졌다면 애초에 significant decline이라는 그런 방식을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서요. PPP 관련된 걸 살펴볼 텐데요. 자, PPP 관련한 내용입니다. PPP를 받은 업체들이 Employee Retention Credit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고요. 답은 yes,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example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요. 10만 불의 PPP 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10만 불만큼의 qualified wage가 있었던 거죠. 자격을 갖춘 급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탕감받는데 다 썼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분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페이롤, 급여는 ERC로 쓸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10만 불의 론, 그리고 10만 불을 급여로 냈는데 그 급여가 전부 론을 탕감받는데 썼기 때문에 뭐 단순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20만 불의 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25만 불의 qualified wage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때 또한 이 분기에 대해서 탕감을 신청했고요. 론을 받고 탕감을 신청했는데 25만 불을 다 qualified wage로 자격을 갖춘 급여로 신청을 했다는 거죠. 활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5만 불이 남는 거죠. 20만 불을 탕감받는 데 쓰고 5만 불이 남으니 그 5만 불만큼은 ERC로 쓸 수 있다. 뭐 여기까지 쉽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20만 불의 론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20만 불의 또한 자격을 갖춘 급여를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 외에도 PPP 탕감 목적으로 자격을 갖춘 기타 비용이 7만 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탕감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이 회사가 2020년도에 이미 탕감 신청을 했는데 20만 불이라고 하는 급여만 탕감하는 데 사용하도록 신청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모든 금액을, 모든 qualified wage를 다 탕감에 사용을 해버렸으니까 ERC류에 남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ERC로 활용될 수 있는 급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세 번째 얘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20만 불의 qualified wage가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그리고 7만 불의 기타 자격을 갖춘 탕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그걸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씀으로써 어떻게 되냐? 20만 불이라고 하는 탕감 대상 중에 원래 우리가 60%까지는 못해도 웨이지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는 기타 다른 비용으로 탕감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기타 나머지에 해당되는 게 7만 불이니까 우리는 20만 불에서 7만 불을 뺀 13만 불만큼을 웨이지에서 탕감받는 데 쓰겠죠. 그러면 남는 급여 7만 불은 ERC로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역시 비슷한 팩트입니다만 20만 불의 qualified wage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타 탕감의 자격을 갖춘 비용이 9만 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미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 탕감을 받는 데 있어서 PPP 탕감을 받는 데서 60%는 페이롤, 웨이지죠. 그러니까 급여를 써야 되니까 12만 불까지는 급여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만 불이라고 하는 기타 탕감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만 불까지밖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12만 불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 qualified wage에서 PPP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8만 불이 결과적으로 ERC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남게 된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여섯 번째 사례는요. 20만 불의 PPP 론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 회사는 15만 불의 qualified, ERC 목적으로 qualified 되는 급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ERC 목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10만 불의 기타 페이롤 코스트가 있었다는 거죠. PPP 목적으로는 자격이 되지만 그리고 기타 PPP 탕감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비용이 또 7만 불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20만 불의 론이기 때문에 최하 60%인 12만 불이 페이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10만 불의 페이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쓰고요. 그리고 15만 불의 qualified wage 중에 2만 불을 가져다 쓸 텐데 그런데 그걸 12만 불로 만든다 하더라도 기타 비용이 7만 불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15만 불의 qualified wage 중에 3만 불을 가져다 쓰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13만 불의 페이롤 그리고 7만 불의 기타 비용으로 PPP 론을 탕감받게 되고 남는 금액인 qualified wage 12만 불을 ERC에 쓰게 됐다라는 게 사례 여섯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여섯 번째와 팩트는 같은데요. 탕감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15만 불의 qualified wage를 모두 ERC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결국 보시다시피요. PPP와 맞물려서 이제 내용이 복잡해지는 거죠. 여기에 또 이제 추가로 사례 여섯 번째에서 보듯이 PPP상 자격을 갖춘 급여하고 또 ERC에서의 자격을 갖춘 급여라는 게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것,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ERC의 자격을 갖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셧다운이었을 때는 그 셧다운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만을 놓고 그 시점까지 지급된 급여만을 산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또 그 시점까지 발생한 기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때까지 실제 현금이 지급된 것까지 포함하는 건지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런 고려사항들 정말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복잡해진다라는 거는요. 뭐 역설적으로 봤을 때 잘 분석하면 더 많이 챙길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어떤 복잡한 내용이라고 해서 대충 뭐 포기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정말 꼼꼼하게 챙기면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그런 ERC 금액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클레임하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이론상으로는 클레임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분기 중에 크레딧 금액을 계산을 해서 대충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분기 중에 7200이라는 양식을 써서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미 2021년이죠. 그리고 2021년도에 3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2020년도에 소급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연중에 내가 또는 분기 중에 받는 건 이미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내가 안 받은 것들을 다시 돌아가서 클레임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방식은 결국 세무신고, 급여세 신고
페이롤 텍스 941 신고 내역을 고치는 수정 신고의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냐에서 폼 7200을 얘기하지만 이거 뭐 언제까지냐면 7월 말, 11월 말, 2월 1일 이미 다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건 해당 사항이 프랙티컬하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이 57번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분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했을 때 이 941X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941X라는 것이 페이롤 텍스를 수정 신고하는 그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례로 나오는 것들이 다 수정 신고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수정 신고가 아니라 4분기, 그러니까 2020년 4분기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다 모아서 2020년도의 내용을 모아서 한꺼번에 수정 신고가 아니라 오리지널, 그러니까 940 신고를 할 때 같이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941 2020년도 4분기 신고의 기한이 원래 지난 1월 말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역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또는 뭐 모든 회사들이 다 941을 신고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941X 수정 신고의 형태로 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으로 마지막인데요. Substantiation Requirement.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포지셔닝,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을 갖췄고 얼마가 나와서 얼마를 클레임한다라는 그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들을 얼마나 구비해 놓고 감사에 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 고용주가 스스로가 자격을 갖췄다라고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증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의 오더가 언제 떨어졌고 언제 유효했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왜 우리가 노미널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타격, 서스펜션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근거, 레코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가 결국 partially, fully suspend 했다라는 것들을 증빙하는 그런 자료들이 이와 같이 준비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밖에 이어지는 것들도 나의 이 qualified wage를 어떤 식으로 정했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는요, 세무감사를 대비해서요, 최하 4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 역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대략 100페이지가 넘는 그런 긴 내용이었었는데요. 마무리를 하면 이제 이 정도로 대략적인 또는 뭐 상당 수준의 가이드라인은 구비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은 더 나올 여지도 있겠고요. 또한 2021년에 대한 거는 다시 나온다라고 예고가 된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나오건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중지를 모아서 포지셔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내용들을 한편으로는 뭐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다 공개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른 또 전문가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일단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거,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 상황에 잘 적용하면 내가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 또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를. 왜냐하면 이건 정부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미국에서의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혜택이니까요. 그와 같은 주의 환기를 시키고 싶은 거였었고요. 그리고 이게 PPP나 EIDL과 같은 기타 지금 코비드 상황에서 나온 이 경기 부양 책들, 어떤 보조 책들과는 달리 어떻게 내가 잘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베네핏 금액이 충분히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정말 이 내용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들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용이요, IRS에서 드디어 나온 추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